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 성립 및 발전 과정을 알아봅시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전 시간에 갑자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발전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라의 통일 과정을 보니까 너무 책에 좀 숨겨진 부분? 아니, 숨겨진 부분이라면 그냥 빼버린 부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공책에 정리하면 좋지만 또 공책에다 정리하는 게 힘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볼게요.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건 바로 백제였다.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이었죠. 네, 근초고왕이었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 백제 한강 유역을 바로 빼앗아 버린 게 바로 고구려였죠. 고구려가 5세기에 한강 유역을 빼앗아 버린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가장 넓은 영토를 했던 광개토 대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적극적인 남쪽 정책을 펼치고 평양으로 도를 옮겼죠. 자, 이렇게 고구려가 이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자 자,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신라와 당나라 일단 신라와 백제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자, 근데 결국 여기에서 백제가 원래 서울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바로 신라가 결정적으로 이제 배신을 하게 돼요. 이때 진우왕이 배신을 하게 되면서 결국 백제의 계로왕이 죽으면서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라의 전성기가 되겠죠.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한 신라였지만 6세기 신라였지만 가장 늦게 발전한 만큼 이 힘을 바탕으로 결국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말 그대로 법령을 만들고 강력한 규칙을 바탕으로 바로 통일의 기틀을 다졌던 왕이 처음은 법흥왕 맞아요. 네, 율령을 만들고 그 다음 이 법흥왕 때 바로 불교를 공인하게 돼요. 공인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나라는 신라는 불교를 믿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강력한 전성기를 맞이하겠던 왕이 바로 진흥왕이다. 이 진흥왕이 특히 신경 썼던 거는 이 젊은 인재들을 동원해서 화랑이라고 하는 요 젊은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이라고나 할까? 이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에 충성하고 그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수련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힘을 바탕으로 결국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가 과연 어떻게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냐? 신라의 김춘추, 즉 태종 무열왕은 당과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후 백제를 멸망시켰다. 자, 김춘추가 나오죠. 태종 무열왕입니다. 자, 똑같은 이름이에요. 즉 김춘추가 나중에 바로 태종 무열왕에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생략돼 있어가지고 이거 이야기를 해봐야지 그래도.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처음에는 신라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기는 했어요. 자, 봅시다.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우리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 신라가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에 자, 뭐 여기가 고구려면 그치? 자, 뭐 신라 영토가 요렇게 돼 있었고 뭐 이렇게 돼 있었고 이 정도를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겠죠. 나머지는 백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신라가 하나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무슨 위기에 처하게 되냐면 이 백제가 신라를 적극적으로 공격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굉장히 중요한 성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이 성이 바로 대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합천에 있었다고 하고 이 백제와 신라의 중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을 백제에게 빼앗기게 돼요. 백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성이 함락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굉장히 다급해진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만 백제를 막기가 어려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로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김춘추를 급하게 고구려에 보냅니다. 김춘추를. 왜? 이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신하였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보내서 헬프미, 나 좀 도와줘. 백제가 너무 공격하잖아. 그랬더니 고구려가 들어줄까? 잘 안 들어주지. 왜? 자기들 땅 뺏어버렸잖아. 그래서 고구려가 조건을 걸어요. 그럼 내가 백제 도와줄 테니까, 백제 공격한 거 도와줄 테니까 너네가 차지했던 요 한강 유역 나한테 뺏은 거 내놔. 그래서 김춘추가 이거는 신하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결국 이 김춘추가 신라가 구원군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거부해버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김춘추는 결국 어디에 손을 뻗게 되느냐,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에게 지금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자기들이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힘을 어디에다 빌리게 되냐면 여기 중국에게 힘을 빌리게 되는 거야. 중국. 그럼 이 당시 중국은 어느 나라가 만들어졌어? 바로 이 수나라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자, 수나라가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김춘추는 신라는 바로 이 수나라와 원래 처음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나라는 결국 무엇이었냐면, 왜 수나라는 그러면 신라와 동맹관계를 맺게 되느냐, 수나라는 당나라는. 이 당시 수나라는 결국 뭐야? 고구려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 자,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의 말을 안 들어. 중국이 자기들이 가장 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야 고구려, 야 니네 우리 중국이 제일 큰 나라야, 우리 밑으로 들어와. 그랬더니 고구려가 꺼져 임마 이러면서 말 안 들어. 그래서 중국이 수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가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수나라의 문제가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고구려는 바로 끝까지 싸워버려. 즉 여기서 중국의 공격을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워. 그래서 이 수나라랑 싸웠던 게 유명한 게 바로 이 고구려 수의 공격을 물리친 바로 살수대첩이야. 이 수나라의 공격을 고구려가 이 살수라고 하는 곳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중국의 공격을 버텨내면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를 완전히 물리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유명한 장군이 바로 을지문덕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살수대첩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또 수나라는 여러 차례 쳐들어오지만 결국 이 수나라는 아예 망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또 다른 나라가 생겨나는데 바로 그 나라가 이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에 여기 있는 이 수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왜 없어져 버렸다고? 고구려를 무리해서 공격하다가 나라의 힘이 떨어지면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이 나라가 결국 뭘로 바뀌어? 여기 있는 당으로 바뀌는 거야. 자, 여기 당나라 나와 있지. 618년 이연이 세운 뒤 290년간 이어진 중국의 나라다. 그래서 이 신라는 바로 이 당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당과 동맹을 맺고, 그 다음 결국 이 김춘추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바로 이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도가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져 있는데요. 그럼 신라는 육군으로 공격을 할 것이고 당나라는 수군으로 공격을 했겠죠. 맞아요. 바로 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바로 나당 연합군이라고 그래요. 신라의 나, 당나라의 당. 이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백제가 멸망하게 된다. 이때 우리 유명한 백제 장군이 있죠. 백제 장군, 바로 이 계백이라고 하는 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
이 당시 기록을 보면 뭐 신라군이 약 5만, 당나라군도 뭐 몇만 명이 군대였을 텐데 계백이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나당 연합군에 맞서서 필사의 전투를 벌입니다. 계백의 뭐 일화에 따르면은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나갈 때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죽이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 하죠. 그만큼 만약 전쟁에서 자기가 패배한다면 자기의 자식이나 부인은 다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나 부인을 다 죽이고 갔다. 그만큼 자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황산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숫자가 너무 부족했을 것이고 몇 번은 이겼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아까 봤던 이 화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계백의 황산벌에서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뭐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이 화랑은 귀족들의 자녀부터 이 평민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라고 했죠. 이 청년들이 귀족의 아들들이 이런 전쟁터에서 앞장서 가지고 싸우는 모습. 그렇지. 일반 군인들은 아 진짜 힘들어 죽겠구만 여기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왜? 전쟁에서 이겨봤자 나한테 좋은 게 뭐라고. 근데 이렇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것도 젊은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신라군이 더 힘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과 관련된 재밌는 영화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소개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로 이준익 감독의 이 황산벌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코믹한 영화인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굉장히 코믹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신라는 경상도, 지금의 경상도 지역이죠. 이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와 또 백제는 지금의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를 가지고 좀 영화를 코믹하게 그 다음에 이 백제의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김춘추에 이어 왕이 된 문무왕은 자 이제 이 김춘추의 아들이 바로 이 문무왕이 됩니다. 자 우리 문무왕의 그 무덤 봤었죠. 마찬가지로 당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제 보면은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교과서가 이러다 보면 이 당나라가 또 고구려를 쳐들어와. 그래서 또 고구려가 이 당나라에 맞서기 위해서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당나라를 물리치는데 바로 그게 안시성 전투. 이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당나라의 공격을 고구려는 엄청나게 여기가 아니구나. 좀 더 위다. 자, 여기 강이다. 여기 강을 기준으로 요 강을 기준으로 굉장히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안시성의 위치는 한 요 정도. 그래서 요 안시성에서 당나라의 공격을 엄청나게 물리치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고구려 결국 수많은 전쟁 속에서 힘이 약해져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고구려 역시 결국 멸망을 맞게 된다. 그래서 결국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멸망시키게 된다. 제일 먼저 멸망하게 되는 거는 660년에 바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마지막 왕이 바로 의자왕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백제가 멸망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제의 마지막에 수도가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부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낙화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낙화암은 꽃이 떨어지는 바위다 이런 뜻인데요. 뭐 여기에서 의자왕이 정치는 안 하고 여자들하고만 놀아서 뭐 삼천궁녀가 이 백제의 멸망 때 목숨을 뭐 던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낙화암이라 불렀다. 이런 전설이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짜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있었을까?
그 궁궐의 크기를 보면 솔직히 삼천궁녀가 있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뭐 300명이면 몰라도 그쵸?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한 것은 의자왕이 정치는 안 하고 흥청망청 놀아서 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물론 진짜 3,000명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백제가 먼저 멸망을 맞이하게 돼요. 두 번째로 이제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멸망이에요.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순서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8년 후에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구려 멸망의 원인이 궁금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먼저 어쨌든 오랜 기간 전쟁이 계속됐죠. 중국에 맞서 싸우느라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하면서 힘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건 왕이 아니라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권력을 차지한 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중국과의 적극적인 싸움을 계속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이 연개소문이 결국 죽고 나서 이 연개소문의 아들끼리 결국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이라는 것은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힘도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중국이나 신라에게 싸워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들끼리 중국과 뭐 신라랑 화친을 해야 된다, 뭐 화해를 하고 해야 된다, 아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이 서로 섞이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버린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서 결국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668년에 바로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신라의 삼국통일은 최종적으로 이후에 당나라의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이제 삼국통일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좀 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신라에 병합된 가야의 왕족 출신. 자, 김유신이라는 사람은 가야의 왕족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가야의 왕족 출신이다. 그럼 이 김유신이 바로 누구하고 친했냐면 김춘추하고 엄청 친했던 거야.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선생님 어디에 들어가서 둘이 공부를 했을까요? 화랑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던 사이야. 알겠어요? 근데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니까 신라 사회에서 좀 좋은 관직이나 높은 관직을 얻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맨날 술만 먹고 놀았대요. 근데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타일르고, 그 다음에 김유신이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김유신이 어느 날도 맨날 술만 먹어. 그러다가 어느 날 말 위에 타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러면서 말 위에 타 있는데 공부가 되겠니? 조금 졸았대. 졸아가지고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술 마시는 데인 거야. 술집, 뭐 기생집 이런 데인 거야. 자기가 잠자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그 기생집 술 먹는 데에 와 있었다는 거지. 거기서 이제 김유신이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얼마나 여기를 많이 왔으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말이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한 생활을 했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심히 무술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런 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드는 생각은 굉장히 불쌍한 말, 그쵸?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한테는 항상 이런 좀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했다, 뭐 이런 스토리 하나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김유신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 다음 이 김유신이 또 이 김춘추랑 그래서 화랑에서 같이 만나서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김유신이 난 가야 출신인데 내가 좀 나중에 좀 잘 되려면 좀 든든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김춘추가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가. 그 다음에 김춘추는 굉장히 귀족, 높은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진골이라고 하는 그런 귀족 출신이야. 둘이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이 친구 나중에 왕이 될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래서 김유신이 머리를 써요. 둘이 같이 놀다가 옛날에 뭐 축구같이 뭐 제기차기 축구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다가
일부러 김춘추의 옷을 바로 차가지고 단추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단추가 떨어졌다. 옷을 막 벌리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있잖아, 우리 집에 가면 내 동생한테 단추 좀 달아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 그래서 김유신이 여동생을 불러. 여동생 일로 오세요. 이 오빠 여기 단추 좀 달아줘.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동생이 김춘추의 옷을 단추를 달아주는 거야. 근데 뭐야, 예쁜 여자가 단추를 달아줘, 자기 단추를. 김춘추가 김유신의 여동생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 이 김춘추가 이 김유신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치? 완전히 그러면 이제 가족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김춘추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김유신을 적극적으로 믿어주겠죠. 맞아요? 왜? 자기랑 가족이잖아. 김유신의 여동생하고 결혼한 사이야. 그러니까 김유신을 높은 관직까지 할 수 있게 밀어준 것이죠. 네. 어쨌든 이 김유신과 태종무열왕, 실제로 통일한 것은 문무왕이지만 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김춘추와 김유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김춘추보다 김유신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 통일에 앞장섰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러면은 둘이 협상을 했던 거야. 당나라하고 무슨 협상을 했어요? 당나라. 자, 여기 당나라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요 당나라하고 협상을 했을 때는 당나라는 요렇게 말한 거야. 야, 우리 원래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어? 고구려. 그치? 요 고구려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신라한테 이런 이야기 한 거야. 야, 우리가 고구려 없애면 우린 고구려 땅 가질 테니까 니네는 백제 땅 가져. 이렇게 처음엔 이야기했어. 근데 이기고 나니까 그럼 백제하고 고구려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당나라 군대가 어디로 가야 돼? 당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당나라가 웬 관청들을 설치하면서 얘네가 신라 땅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눈치를 챈 거지. 뭐라고? 이놈들, 당나라 이놈들 동맹을 깨고 우리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가 누구를 공격해버린다? 당나라를 결국 물리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전투를 통해서. 두 개의 전투는 바로 뭐냐면 육군은 매소성이라는 곳에서 당나라군을 물리치고요. 수군은 기벌포의 곳에서 바로 이 당나라를 물리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당나라까지 물리쳤을 때, 알겠나요? 이때를 신라가 완벽하게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68년을 통일했다고 안 하고 결국 당나라까지 완전히 물리친 676년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평가를 역사 속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의 속셈을 어쨌든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이죠. 얘네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 통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미. 자, 이거 진짜 시험 문제에 단골 문제로 나오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하나의 나라가 돼서 민족 문화의 발달을 위한 시작, 토대점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나누어져 있던 걸 하나로 합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처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쨌든 당나라를 물리쳤다. 당을 물리침. 그러니까 중국에게만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들이 자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자주적인 국가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계점도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영토를 보면 요 파란색 여기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인데요. 잘 보시면 색깔이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어느 영토가 결국 없어져 버렸어요. 고구려의 영토 상당 부분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영토가 결국 좁아져 버린다. 이쪽 땅은 중국한테 빼앗겨 버린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한계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한계. 요거 굉장히 단골 문제거든요. 신라 삼국통일의 한계는 첫 번째 영토를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불완전한 통일이다. 완전하지 않다. 그치?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으면 고구려 영토까지 완전히 통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영토를 고구려 땅은 잃어버렸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외부 세력인 외세, 즉 당나라의 힘을 이용하지. 외세의 힘을 이용했다. 우리들 싸움에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을 끌어들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삼국 통일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적을 게 너무 많았죠. 자, 다 못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냥 쭉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생략된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적으면서 한 거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연도 이런 것들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놔야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끊었다가 다음에 있는 이제 발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